만든 것이 아니라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 뒤에 전 세계가 합의해서 만든 시스템이 유엔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겠죠? 유엔 헌장을 만들고 유엔을 만들었는데 유엔을 만들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거의 유엔은 대한민국을 위해 탄생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탄생 자체부터가 대한민국 운명하고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유엔이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 정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합의를 해줬어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미 군정조차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 중장 같은 경우는 김규식 같은 그런 이제 노선을 더 선호해서 김규식을 좀 키우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승만은 좀 찬밥이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 인도 외교관 출신인 메논 유엔 한국위원회 단장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역시 그 미국하고 노선이 비슷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고 나중에 메논 대사를 어떻게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슬리고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이승만 노선이 맞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1948년 5월 10일에 유일한 합법적인,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오고 헌법이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그게 1948년 8월 15일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날을 축하하지 않아요. 왜 축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선들 중에 이승만이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기가 싫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이라는 것은 독립운동 당시부터 시작됐는데 독립운동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도 있었고 김일성 같은 소련파 계열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정말 훌륭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안창호 스님도 있었고 박용만, 이승만 대통령과 절친이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선이 있어요. 김구 노선이 있었고 김규식 노선이 있었고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할 만한 노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을 했던 노선이 나중에 건국을 할 때는 다 마치 꽃처럼 져버리고 남쪽에서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그 나라가 탄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태우 교수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짧게 하고 좀 길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태양광하고 원전을 같이 했는데 하나만 해도 막 4시간 해야 되는데 이걸 30분씩만 하니까 저희가 일단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큰 주제는 건국의 비전이지만 건국 70년의 비전이지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 번째 도변선님 맡은 그 강의 제목이 일단 무겁잖아요. 그렇죠? 건국의 완성으로서의 자유통일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좀 최대한 짧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영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영린. 용의 비늘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국의 소위 좌파의 영린이 뭘까? 저는 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국. 건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막 소름이 돋나 봐요.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왜 건국?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왜 이렇게 건국이라는 말에 이렇게 놀라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 갈등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국.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왜 이 건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다 놀랄까? 저는 정말로 한반도에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게 이유라고 생각해요. 정말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란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도 한반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유사하지도 않은, 말하자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창건되었죠. 우리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창건되었죠. 이 한반도에서 여러 번의 나라, 여러 차례 나라가 피고지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때까지 피고진 많은 나라,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나라들, 망하기도 하고 뭐 흥하기도 하고 뭐 고구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색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건국이 되었지만 건국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한 뭔가를 건드리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센티멘트 같은 어떤 그런 감성적인 뭔가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건국을 두려워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도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정부 수립 이렇게 말하는데, 대한민국도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북한도 정부가 수립됐어요. 근데 정부만 수립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가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건국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한반도에서 처음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북한 사람들 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 사람들이 70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국가, 조선하고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왕이라고 생각해요. 김일성에서 김전일로 넘어갈 때 최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빨치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장남 이어받는 건 당연하지 않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도. 최용해가 아버지죠. 최용해 아버지가 최현이죠.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서 북한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 왕정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왕정이면 그 나머지 사람들 모두 신하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은 신하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냥 노예죠. 자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예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이북 빼고 이남에서는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독특한 나라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비한 일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 뒤에 전 세계가 합의해서 만든 시스템이 유엔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겠죠? 유엔 헌장을 만들고 유엔을 만들었는데, 유엔을 만들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거의 유엔은 대한민국을 위해 탄생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탄생 자체부터가 대한민국 운명하고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유엔이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 정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기로 했어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미 군정조차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 중장 같은 경우는 김규식 같은 그런 이제 노선을 더 선호해서 김규식을 좀 키우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승만은 좀 찬밥이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 인도 외교관 출신인 메논 유엔 한국위원회 단장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역시 그 미국하고 노선이 비슷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고 나중에 메논 대사를 어떻게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슬리고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이승만 노선이 맞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1948년 5월 10일에 유일한 합법적,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오고 헌법이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이제 선포하게 됐죠. 그게 1948년 8월 15일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날을 축하하지 않아요. 왜 축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선들 중에 이승만이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기가 싫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이라는 것은 독립운동 당시부터 시작됐는데 독립운동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도 있었고 김일성 같은 소련파 계열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정말 훌륭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안창호 스님도 있었고 박용만, 이승만 대통령과 절친이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선이 있어요. 김구 노선이 있었고 김규식 노선이 있었고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할 만한 노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을 했던 노선이 나중에 건국을 할 때는 다 마치 꽃처럼 져버리고 남쪽에서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그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독립운동에서 어떤 노선, 어떤 계파를 이루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승만 노선과 일치했던 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북에서 돌아가셨던 조만식 선생 정도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구 선생도 달랐죠. 좌우 합작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공산주의는 함께 못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든 좋은 게 좋은 거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못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이건 아니야 봉쇄를 해야 돼 이런 노선을 확실하게 정말 최고의 명문으로 풀어낸 사람이 조지 캐넌이라는 미국 외교관이거든요. 이 조지 캐넌의 그 노선과 그 당시에 또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해서 트루만 노선이 기가 막히게 다 일체가 됐어요. 일치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미국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주의는 같이 못 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좌우 합작을 하면 공산화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이라는 것은 반만년 역사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신라에서 고려되고 고려에서 조선되는 그 정도의 건국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낯선 새로운 세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0년 행사를 못하는 거죠. 아주 애매모호한 1919년에 나라 있었습니까? 나라 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해요? 심지어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그때도 리더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핵됐던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탄핵됐잖아요. 25년.
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그 건국만은 어찌됐든 인정 못해 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 숙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전체에서 김구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대충 섞는 수령 절대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고 대충 섞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을까요? 좀 만들 수 있으면 좀 갖고 와, 시뮬레이션에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김일성 수령 절대주의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붙이고 살아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섞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섞을 수 없는 것을 섞겠다고 지금 하는데 속지 맙시다.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 좌익들에게 이 건국이라는 단어가 영린이 된 이유는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밀리는 것 같지만 너무 자신만만하잖아요. 이게 옳았고 승리했고 또 이길 것이다. 왜냐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가 이승만 노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다. 굉장한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 기독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승만의 기독교 노선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서 무슨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미국이 왜 건국헌법을 만들면서 종교의 자유를 넣겠어요? 진짜 기독교는 기독교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진짜 기독교는 그냥 사랑이죠. 자유죠. 믿음이고 소망이고 하나의 가치죠. 여러분 성경에서 십계명 제1과 제1장 1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섬겨라. 그러면 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나를 만나려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차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있는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실제로 미국이 나라를 건설할 때 종교의 자유를 넣을까 안 넣을까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 당시 가장 경건했던 대법원장은 존 마샬이라는 대법원장은 종교의 자유를 넣지 말자, 기독교가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아이들도 많이 낳고 열심히 키우고 정말 미국에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훌륭하게 산 사람이에요. 존 마샬이라고. 그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넣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미국 헌법, 수정헌법에서는 1791년 수정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넣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넣은 게 그래서 불교 신자든 원불교에서 뉴욕 근처에 50만 평인가 이렇게 땅을 사서 센터 짓고 하잖아요. 상권 돈 내서. 그게 미국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기독교,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를 위한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랑이죠. 그 나라에 진짜 사랑이 내려온다. 그것에 가깝죠.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내 아들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보십시오. 맨날 하루 종일 생각나고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다 하루 종일 생각나요.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겼으니까 나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심플한 원리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독교 노선이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절대 좁은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진짜 자유민의 공화국이 됐다.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하고는 다른 정말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 그 나라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그게 바로 1948년 8월 19일. 그게 건국이에요. 저는 지금 이 건국을 이렇게까지 홀대하는 것을 보면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건국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경축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북한 동포들도 그래야지. 북한 동포들도 자유민이 돼야지. 자유로워야지. 먹고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고 해외여행 다녀야지. 내 동포와 함께 웃고 울고 껴안고 그렇게 축하하는 날이 진짜 건국이 완성되는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건국 70년을 이렇게 크게 잔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동포들과 같이 잔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에도 자유민의 공화국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 기념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숭리하며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한다. 어떤 나라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단계를 밟아서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회자는 종종 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하게 책망해서 위험 분자라고 하거나 파괴자라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철거하는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에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우리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겠습니까? 김일성처럼 해야죠. 공포정치를 해야죠. 신이 돼야죠. 어디다 대고 함부로 독재자라는 말을 씁니까?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설계도를 갖고 왔는데 완성된 집이 안 생겼다고 지금 난리치는 것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혹하고 못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자기 성공의 희생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만든 헌법이 자기를 죽이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를 실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독재자라면 북한처럼 김일성처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신탁을 받은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이 체제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심지어 이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신념까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송갑석이라는 사람이 납북자란 말을 못 쓰도록 하는 법을 만듭니다. 납북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송갑석이 누군지 여러분 알아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던 사람이에요. 북한을 긍정하고 김일성 신년사를 줄줄 외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금 건국을 부정하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구속! 그래서 그 세이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계속 글을 썼는데요. 그때 쓴 글을 오늘 하나 발견했어요. 2013년 5년 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건국의 비밀을 읽는 인식의 전쟁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성과 현실이라는 강의를 대학에서 또는 시민 강좌로 해오면서 마지막 시간에 언제나 예언적인 선포를 했는데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런 식의 논쟁이 일어나면 바로 그때가 통일의 때라는 것을 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된 2005년 당시 연세대 석좌 교수로서 연세대 운항관에서 이승만 연구를 고3처럼 하셨던 노장 역사가 유영익 교수님을 포항까지 모셔와 이승만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도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영익 교수의 이승만에 관한 자료 중심의 평전, 사진 설명집 같은 책인데요. 이승만의 삶과 꿈, 이 책은 제 인생을 크게 바꾼 책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시립도서관 서고에서 우연히 이 책을 찾아 읽었을 때 한동안 몸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에 이끌려 이 책 한 권을 들고 포항 한동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우연히 인생을 바꾼 그 책의 저자 유영익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겐 아주 큰 스승이셨는데 그분 인생에서도 이승만 연구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연구는 연구 자체가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유영익 교수는 이승만에 관한 1차 자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은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승만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연구는 한편으로는 이 나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반감이 많던 젊은 이승만은 1900년대 초 한성 감옥에서 목에 칼을 찬 탈옥수의 운명을 견디기가 어려워 결국 선교사를 찾아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구해주소서, 내 나라를 구해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감옥 안에 빛이 가득 차는 체험을 했고 이전의 이승만과는 다른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인간 이승만에 대한 호언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 이승만을 넘어서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그렇게 비밀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며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줄일게요. 저희 시어머니 지금도 불교신자고 저희 가족 중에 불교신자가 많고 저도 절에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좁은 의미의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차원이 있어요. 특히 국가를 만든다는 것, 거대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 그 국가 단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국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이 중미에 있는 그 IT는 독립을 하고 건국을 할 때 사탄한테 나라를 봉헌했어요. 지금도 그 나라는 낮에 시체가 굴러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팻 로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섬인데 한쪽 도미니크 공화국은 멀쩡한데 왜 이 IT만 이렇지? 그때 그 부두교에 대한 이 사탄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봤을 때 좋은 가치들, 자유, 사랑, 평등, 권리, 공정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저주하는 일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여러 가지 공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런 틀로 들어왔을 때는 두말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학생들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불온한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사실 유영익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이승만 강의를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조금을 내서 이승만 대통령 양념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옥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혐의는 이제 풀렸는데 오히려 그 탈옥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거의 사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10kg쯤 되는 이 칼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분은 그 양녕대군파 이시조선의 그 후예로서 기독교를 좀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이때 개종을 하게 되고요. 감옥에서 뭐 도서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5년 7개월 후에는 고종의 특사로 그 민영한 아시죠? 충정국 민영한 이 파견을 해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그렇게 초기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갔더니 이미 그 주미공사관에 있는 서기관이 이미 매수가 돼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고는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분이 별로 없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프리스 대학을 학석 박사를 5년 만에 다 끝냈어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는데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뭐 활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특별히 이 몇 가지 저서를 우리가 알아두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독립정신이라든지 다 지금 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은 뭐 일본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또 다른 제목도 있고요. 이 책은 일본이 패망할 것을 예언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The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독립운동가로서 이 경력은 다 아시겠지만 상해 인정의 임시 대통령이 되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외에도 실제로 불세출의 지도자였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총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총평은 이승만 전문가의 유영익 교수님의 평가고 사실 유영익 교수님은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가끔씩은 반맞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신탁이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외계인 같이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 자존심 강한 천재고 투철한 애국자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교육자 정치가 최초의 서양사 정치학 국제법 학자 국제 무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인 독립운동가로서 탁월한 경력을 갖추고 알찬 실력을 쌓은 지도자. 넘어갈게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하였나 쭉 넘어갈게요. 이 과정들이 쭉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할 때 말고요. 어떤 나라를 만들까? 건국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45년부터 48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노선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만 노선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정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실패한 노선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정당들에게 이제 좀 꿈좀 깨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해겔 역사 철학에서 굉장히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 항원이 지면 역사의 항원이 지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개를 편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역사가 이렇게 쭉 전개되다가 이렇게 한번 석양이 질 때쯤 되면 우리도 지혜가 생겨서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70년을 살아보고도 모른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70년을 살아보고 북한이 어떻게 됐고 남한이 어떻게 됐고 중국이 어떻게 됐고 러시아가 어떻게 됐고 다 보고도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노선들이 있었고 심지어 하재 중장 같은 경우는 이승만을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학과 신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업 발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역사학계에서 늘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업 발음 때문에 사실은 분단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 원흉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 공산주의든 뭐든 무조건 통일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김일성 노예가 되면 김일성 왕으로 섬기고 뭐 왕자도 잘생기지도 않았어 김정일. 그럼 정말 저 왕자 공주님 너무 못생겼어. 그런 왕성을 우리가 그러면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사람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업 발언이라는 것은 핵심은 도저히 공산당과 같이 못 간다는 걸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먼저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분단 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륙 중국 대륙 러시아 소련 대륙 다 공산화됐어요. 새빨개요. 정말 이 꼬리 하나만 파란 색깔이었어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힘이 지금도 엄청납니다. 저희가 지금 약간 후퇴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자유의 힘으로 중국에도 축복이 되고 러시아에도 축복이 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도 방공 국가를 지원해 줄게. 터키, 그리스, 한국 같은 방공 국가 말하자면 세계 조류와 함께 간 것입니다. 도변사님 책 제목이 역사의 정방향,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정방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역사의 정방향과 같이 온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선과 제가 잠깐 설명했죠. 넘어갈게요. 예, 이런 과정들이 쭉 있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화를 막았어요. 지금 한국에 심지어 기독교 교회도 가톨릭이든 성공회든 뭐 개신교 할 것 없이 기독교 교회들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국가 만들었다고 아주 그냥 저주를 합니다. 이게 있을 수는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했고 사람에게 자유를 말살했는데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교회가 지금 그런 황당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방공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입니다. 농지개혁, 북한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북한은 농지를 다 뺏은 거지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육개혁, 정말 이제 문맹이 퇴치되기 시작했습니다. 70만 대군을 육성해서 지금 대군을 조용히 집에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싸울 때도 도둑이 안 들어야지 싸우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안전이 있어야지 싸우지. 안보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좌든 우든 민주화든 뭐든. 이 엄청난 안보 우산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걸 쓰고서 그렇게 이 집안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우산을 벗기고 있어.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 하다가 지금 집단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그 안보 우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벨트, 인도 태평양 자유민주주의 가치 벨트를 거부하고 있어요. 무슨 짓 하는 것입니까? 남녀 평등을 실현해서 실질적인 평등.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더 먼저 평등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글 전용, 기독교 장려. 우리같이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살기 좋게 좋은 나라 만들었고 그 나라 백성들은 끝도 없이 저주하고 있지만 건국의 아버지, 저는 이제는 저희가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통령들, 훌륭한 대통령들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사전쟁 때문입니다. 이 건국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했던 건데 뭐가 좋아서 국정교과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반대가 많은데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건국 가정 자체를 말살시키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속 부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역사전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요? 돈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뭐 하고 이렇게 못된 짓 계속 하다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벌 받는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강의만 했다면 신경질이 나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니가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꾸 이상하게 좀 분노가 일어나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절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제가 계속 분석을 해보는데 우리 엄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왜 저렇게 당하고 살았지?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 저렇게 희생당하고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고 뭐 하다 돌아가신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14년을 누워 계셨어요. 식사를 콧줄로 했어요. 그 이전에는 전부 희생한 삶이었어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이렇게 슬프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너무 자주 분노가 생겨서 막 싸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바보같이 안 살할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거야. 나한테 걸리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석희 구성! 구성!